여보, 우리 이혼해요. 10억 줄 테니 깨끗하게 헤어져요. 충청도 전원주택, 평화로운 오후가 갑자기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변호사와 나란히 앉은 미자가 차갑게 서류를 밀어놓습니다. 뭐,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72세 정호는 4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충격과 배신감에 당황하지만 변호사는 무표정하게 계약 조건을 읊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순간 정호의 눈동자에 서서히 분노가 스밉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좋은 일들이 생기실 거예요.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 아침 햇살이 전원주택의 기와지붕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닭들이 모이를 쪼아 먹으며 평화로운 아침을 알리고 있었죠. 이정호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2회를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아이고,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우는 혼잣말을 하며 이불을 개켜두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40년간 운영하던 철물점을 작년에 정리하고 난 후 이런 여유로운 아침이 주는 행복을 새삼 느끼고 있었어요. 마당 한 구석에 가꿔놓은 작은 텃밭에서는 상추와 고추, 토마토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텃밭을 둘러보며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놈들도 참 잘 자라네요. 고추꽃에 앉은 벌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철물점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손톱에 박힌 기름때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던 피곤함만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못 한 자루 나사 한 개까지 꼼꼼히 챙기며 손님들을 맞이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정 사장, 이거 있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작은 철물점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농기구가 고장나면 찾아오고 집 수리할 일이 생기면 달려왔던 곳이었어요. 특히 농번기 때는 새벽 4시부터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일찍 나와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가곤 했거든요. 정 사장, 고맙습니다. 덕분에 농사일이 수월해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지만 몸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들, 딸들이 모두 서울로 나가 각자의 삶을 꾸리고 난 후에야 정호는 철물점 문을 닫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무리할 나이도 아니었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소박하게 살기에는 충분했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삶의 여유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평상에 누워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여유로운 일상이 주는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부엌에서 아내 박미자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68배 미자는 아직도 요리 솜씨가 여전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여보, 일찍 일어나셨네요. 찌개 거의 다 됐어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4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우는 식탁에 앉아 미자가 차린 아침상을 바라봤어요. 갓 지은 흰 쌀밥,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뜨끈한 된장찌개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한 상이었습니다. 정말 맛있겠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정우는 젓가락을 들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미자는 별다른 대답 없이 자신의 밥그릇을 들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시장에 같이 나갈까요? 정우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들어 미자가 집에만 있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예전에는 함께 시장도 다니고 동네 사람들과 수다도 떨곤 했는데 말이에요. 아니에요. 난 그냥 집에 있을래요. 요즘 몸이 영 안 좋아서 나가기 싫어요. 미자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미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신도 가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미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사실 정우는 미자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동네 부녀회 모임에도 참석하고 교회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일들을 모두 피하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온 부부니까 이런 시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정호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골길을 따라 페달을 밟으며 바라본 풍경은 언제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논에서는 벼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고 길가의 코스모스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지나가는 트랙터 소리와 새들의 지저김이 시골의 정취를 더해주었죠. 이 길을 따라 얼마나 많이 오갔는지 모릅니다. 철물점을 운영할 때는 새벽부터 자전거를 타고 나가곤 했어요. 그때는 시간에 쫓겨 급하게 다녔는데 이제는 천천히 풍경을 감상하며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정호는 단골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철물점 그만둔 후로 시간이 여유로워졌어요. 신선한 채소 좀 주세요. 상추, 깻잎, 오이를 사고 과일 가게에서 배와 사과도 골라 담았습니다. 상인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정호에게는 소중한 일상의 한 부분이었어요. 정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철물점 문 닫고 심심하지 않으세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배를 담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정말 편해요. 텃밭도 가꾸고 책도 읽고 젊을 때 못 해본 것들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정호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은 어떠세요? 요즘 뵈기 힘드네요. 채소 가게 아저씨가 상추를 싸주며 물었어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집에 계시는 일이 많아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봅니다. 정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장을 다 본 정호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전거 바구니에 담긴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을 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매일 바쁘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음미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정우가 집에 도착했을 때 미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맛있는 과일 샀어요. 그런데 미자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기도 했고 옷차림도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집에만 있다며 외출을 꺼리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아, 네. 수고했어요. 미자의 대답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호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을 보며 깊은 여유를 느꼈어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 이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정호는 평소와 같이 마당에서 텃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고추 모종에 물을 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죠. 올해는 고추가 잘 열릴 것 같네요. 따뜻한 햇살이 등을 감싸며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대문 앞에서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대문 쪽을 바라봤어요. 미자가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에 화장도 말끔히 한 모습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며 외출을 꺼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더욱 놀라운 것은 미자 옆에 서 있는 낯선 남성이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갈한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미자와 함께 집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정우는 궁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들어와요. 미자가 정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단호하고 차가웠어요. 정우는 호스를 정리하고 손을 털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미자와 그 남자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우 씨. 남자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청명의 박종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정우의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왜 집에 변호사가 왔을까요? 혹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변호사님이 왜 저희 집에? 정우가 당황하며 물어보려는 순간 미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앉아요, 정우 씨. 할 얘기가 있어요. 미자의 표정은 지금까지 본 적 없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정우는 천천히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미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우리 이혼합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우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다는 거죠? 이혼이라고 했나요?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우는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미자야, 정말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게 무슨... 정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말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무슨 큰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미자는 정우의 말을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난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제 정말 지쳤어요. 정우 씨와 함께하는 이 생활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미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우의 가슴을 찔러왔어요. 박 변호사가 침착하게 서류를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이정우 씨께서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미자 씨께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셨어요. 10억 원이라는 말에 정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10억 원을 준다고요?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우는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하며 평생 모은 재산이 고작 몇 천만 원 정도인데 갑자기 10억 원이라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미자는 정우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마련할 일이에요. 정우 씨는 그냥 서명만 하면 됩니다. 미자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마치 남남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양쪽 모두 합의 이혼에 동의하시면 절차는 간단합니다. 정우는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자야, 정말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정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함께 웃고 울며 살아온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그 말 속에는 어떤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지만 정우는 그것을 알아차릴 여유가 없었어요. 박 변호사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서류를 검토해 보시고 일주일 후에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급하게 결정하실 일은 아니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미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정우 씨도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미자는 정우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말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꿈인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평화롭게 텃밭에 물을 주던 자신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혼 얘기를 듣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박 변호사와 미자가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자동차가 출발하는 소리까지 들린 후에야 정호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가 모든 것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서류를 들어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요점은 명확했습니다. 미자가 10억 원을 주고 깨끗하게 헤어지자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정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건가요? 미자는 어디서 자고 있는 걸까요? 정호는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조금 잠이 들었지만 평소보다 훨씬 늦게 일어났어요. 눈을 뜨자마자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꿈이었나 싶어 거실로 나가봤지만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가 모든 것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정호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밤새 몇 번이나 읽어봤지만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박미자라는 이름 옆에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고 이정호라는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미자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정 사장, 정말 이혼하시는 거예요? 철물점 시절부터 알고 지낸 김 씨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좀 더 생각해 봐야죠. 그 나이에 갑자기 무슨 일이야. 미자 씨가 왜 그러는 거예요? 옆집 할머니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호는 자세한 사정을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애매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정호의 오랜 친구인 최순덕이 찾아왔어요. 순덕은 정호보다 1살 어린 동갑내기로 젊은 시절부터 모든 일을 함께 겪어온 사이였습니다. 정호야, 정말 무슨 일이야? 미자가 갑자기 왜 그런다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순덕아. 정말 갑작스럽게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는 이혼하자는 거야. 정호는 친구에게만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10억을 준다고 하던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고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10억이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미자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거야? 순덕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정호야.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미자가 원한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 정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자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다 지나갈 무렵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정호 씨, 결정하셨습니까? 내일이 약속한 날인데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마지막으로 미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자야,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어. 정말로 이혼하고 싶은 거야? 정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네,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미자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어요. 정호 씨도 새로운 삶을 사세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정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 건가요? 하지만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마음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미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정호는 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미자도 이미 와 있었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각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정호 씨, 정말 이혼에 동의하시는 거죠?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10억 원 지급 조건도 확인하셨죠? 이혼 확정 후 일주일 내에 박미자 씨가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차례차례 조건들을 읽어나갔어요. 정호는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명할 순간이 왔어요. 박 변호사가 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고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정호는 펜을 받아들고 잠시 머뭇거렸어요. 정말 이렇게 45년을 정리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정호야. 순간 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호는 고개를 들어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자의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금세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리 서명하세요. 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꺼내 꾹 찍었어요. 이제 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법원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정호는 미자에게 말했어요. 미자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 미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호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이죠.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한 다음 날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이제 정말 끝나는구나. 혼잣말을 하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4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10억 원을 준비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말 궁금하네. 정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철물점을 40년간 운영하면서도 그런 큰 돈을 모으기는 어려웠는데 미자가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중에는 집안 정리를 했어요. 미자의 옷가지들과 개인용품들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기에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가족 사진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정우는 한 장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미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서로를 사랑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고 나서 정우는 시장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었거든요. 나가서 바람이나 쐬자.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상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 사장님, 요즘 혼자 오시네요? 사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잠깐 친정에 다녀오셨어요. 정우는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그래도 오래 계시네요. 벌써 며칠째 혼자 오시는 것 같은데. 아주머니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정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혼 얘기를 할 용기는 아직 없었어요. 장을 다 보고 돌아가는 길, 정우는 시내 중심가를 지나게 됐습니다. 평소라면 시골길로 바로 집에 갔겠지만 오늘은 왠지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여유를 가지고 구경이나 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시내 상가 거리를 지나던 중 정우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커피숍 앞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자는 뒤에서 봤는데도 미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정우는 자전거를 세우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히 미자였습니다. 며칠 전 몸이 아프다며 집에만 있겠다던 미자가 말끔한 옷차림으로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멀찍이서 뒤따라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가요? 남자의 옆모습이 보이자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설마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점점 확실해졌어요. 미자의 첫사랑이었던 이문철이었습니다. 이문철은 미자와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소꿉친구였어요. 젊은 시절 미자가 정우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갑자기 사라져버렸었죠.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는데, 그래, 이제 이해가 되는군. 정우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 10억 원이라는 거액, 그리고 미자의 변한 태도까지 모든 것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는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미자는 정우와 함께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이문철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젊은 연인 같았어요. 이문철도 미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수십 년 만에 재회한 옛 연인들 같았어요. 하지만 정우에게는 배신감만 밀려왔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실망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미자가 보인 모든 행동들이 연기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정우는 밖에서 기다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문철이라니. 그 사람 분명히 사기꾼이었는데 과거에 사업 실패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어요. 이문철이 미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수줍어하면서도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신혼부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 같았어요. 그럼 10억 원도 이문철이 준비한 건가? 정우는 의심스러웠어요. 과거에 사기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그런 거액을 정당하게 준비할 리 없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우는 마당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4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배신으로 끝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혼자 식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봤어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밤늦게까지 정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미자와 이문철의 다정한 모습, 그리고 자신을 속이며 연기했던 미자의 거짓말들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인 것 같았어요. 내일 변호사한테 상의해 봐야겠다. 정우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문철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불안했던 예감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목격한 미자와 이문철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이문철이라는 이름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해가 되는군. 정우는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 10억이라는 거액, 그리고 미자의 변한 모습까지 모든 것에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정우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오래 알고 지낸 변호사 친구 윤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정우보다 2살 어린 후배로 젊은 시절부터 신뢰할 수 있는 사이였어요. 성민아, 미안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지금 만날 수 있어? 정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윤 변호사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우는 지난 며칠간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부터 시장에서 목격한 장면까지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이문철이라고?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윤 변호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잠깐, 혹시 10년 전에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화제가 됐던 그 사람 아니에요? 윤 변호사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이문철, 50대 남성. 10년 전에 다단계 부동산 투자로 수백억 원을 사기친 전가자예요.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미자의 첫사랑이었는데 젊은 시절에 사라진 후로 소식이 없었거든.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자는 옛 연인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완전히 계획된 사기예요. 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돈도 이상하고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도 수상해요. 분명히 뒤에 음모가 있을 겁니다.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도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책상에 펼쳐진 이혼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서류부터 수상해요. 박종민이라는 변호사, 제가 아는 사람인데 평판이 좋지 않거든요. 돈만 되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10억도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정우가 물었습니다. 아마 상가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일 거예요. 이혼이 성사되면
그 돈을 빼돌리고 잠적할 계획인 것 같아요. 윤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문철 같은 전과자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에요. 기혼 여성을 꼬셔서 재산을 빼내는 거죠. 미자 씨도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 같아요. 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다니. 실망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어요. 형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먼저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윤 변호사는 책상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 이혼에는 동의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고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소요? 정우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재산 사기, 혼인 파탄 교사, 그리고 사기 공모죄까지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죄목들이 있어요. 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형님이 목격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추가 조사를 해보겠어요. 이문철의 통화 기록, 계좌 추적, 미자 씨와의 만남 증거까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윤 변호사는 치밀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혼 서류에 서명은 하되 동시에 은밀히 증거 수집을 시작해요. 그들이 돈을 빼돌리려는 순간에 고소장을 넣는 거예요. 그럼 10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우가 물었습니다. 아마 가짜 돈이거나 대출금일 텐데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대신 우리는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고 그들은 감옥에 가는 거죠. 정우는 윤 변호사의 계획을 듣고 나서야 마음이 좀 진정되었어요. 그래,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의를 실현해보자. 형님,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윤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해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시고 저한테 연락할 때도 조심하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이제 연기를 해야겠군. 45년의 철물점 운영 경험이 있는 정우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을 상대하며 쌓은 인내심과 관찰력이 이제 도움이 될 때였어요. 그럼 내일부터 바로 시작합시다. 형님은 평소처럼 행동하시고 저는 뒤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겠어요. 윤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사무실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미자야, 내가 먼저 배신했으니 이제는 내 차례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해보자. 이혼 서류에 최종 서명을 한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는 날이었어요. 윤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을 드디어 실행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정우는 차분하게 아침을 먹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지난 며칠간 평정심을 유지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왔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며 마지막으로 평온한 아침을 보냈어요. 오전 9시 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어요.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성민아. 부탁해. 정우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윤 변호사는 지난 며칠간 이문철과 미자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이문철의 통화 기록, 계좌 추적, 그리고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까지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요. 심지어 이문철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쓰려 했던 증거까지 찾아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문철과 미자의 통화 녹음이었어요.
윤 변호사가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미자야,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혼만 성사되면 우리는 이 돈 가지고 제주도로 도망갈 거야. 이문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정호 씨가 눈치채면 어떡해요? 미자의 불안한 목소리도 들렸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을 배신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걱정 마. 그 늙은이가 뭘 알겠어. 우리가 10억 들고 사라지면 그때서야 알아차릴 거야. 이문철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미자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병원 진단서 위조한 것도 완벽했고, 문철아,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 하는 거죠? 당연하지. 이미 강을 건넌 거야. 돌아갈 길은 없어. 윤 변호사는 또한 이문철의 과거 범죄 기록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10년 전 부동산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출소 후에도 여러 번 사기 미수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는 중년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경찰이 이문철과 미자가 숨어있던 시내 모텔을 급습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미리 파악해둔 위치였어요. 두 사람은 큰 가방 2개를 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과 통장, 그리고 가짜 신분증까지 들어 있었어요. 손들어. 경찰이다. 경찰관들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이문철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미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모텔 방에서는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됐어요. 가짜 부동산 계약서, 위조된 은행 서류, 그리고 다른 여성들의 신상 정보까지 담긴 수첩이 나왔습니다. 이문철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경찰관이 가방 속 현금 뭉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건 정당한 돈이야. 이문철은 여전히 발뺌하려 했지만 계좌 추적 결과 모두 대출금임이 밝혀졌어요.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이문철은 계속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이혼이야. 아무 잘못한 것 없어. 하지만 미자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페트카에 탄 미자의 모습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 같았습니다. 정호는 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조사를 받고 있는 미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45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까우면서도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님, 들어가 보시겠어요? 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미자는 정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호 씨, 정말 미안해요. 난 정말 몰랐어요. 미자는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정호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와서 모른다고 하면 뭐해요? 45년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었어요? 문철이가 모든 걸 계획했어요. 처음에는 단지 옛 추억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었는데 미자는 변명을 시작했지만 정호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해요. 이제 들을 말 없어요. 정호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미자는 애원했지만 정호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용서요? 45년의 신뢰를 어떻게 용서해요? 옆 조사실에서는 이문철이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자? 그 여자 누군지도 잘 몰라. 그냥 우연히 만나서 친해진 거야. 모든 책임을 미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이문철에게 통화 녹음을 들려주자 그제서야 관념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이문철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녹음 파일 앞에서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이문철은 미자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다른 중년 여성 2명과도 접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짜 결혼 증명서까지 여러 장 만들어두고 있었어요. 피의자 이문철은 상습 사기범입니다. 출소 후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경찰관이 정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번이 적발된 사건만 4번째예요. 수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미자도 완전한 피해자는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문철의 계획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이 드러났거든요. 심지어 정호를 속이기 위해 병원 진단서까지 위조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외출을 피했던 것도 다 연기였군요. 정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자신을 속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말로 느껴졌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모든 조사가 끝났어요. 윤 변호사가 정호에게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형님, 모든 혐의가 명확히 입증됐어요. 이문철은 사기, 공문서 위조, 그리고 상습범 가중처벌까지 받을 예정이에요. 미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호가 무거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미자 씨도 사기 공모죄로 처벌받을 예정이에요. 다만 이문철에 비해서는 형량이 가벼울 거예요. 하지만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끝난 지 한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호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윤 변호사가 옆에서 동행하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형님,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법원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중년 여성을 노린 결혼 사기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었거든요. 이정호 씨,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지만 정호는 묵묵히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방청석에는 동네 사람들과 친지들이 앉아 있었고 피고인석에는 이문철과 미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한 달 동안의 구치소 생활이 그를 많이 변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모두 기립하세요. 법정 관리가 소리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김태진 판사가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건 번호 2024-234호 피고인 이문철, 박미자 사기 등 사건을 개정합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인 이문철은 피해자 박미자를 이용하여 이정호 씨로부터 10억 원을 사취하려 했으며 피고인 박미자는 이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윤 변호사가 원고 측 변호인으로 나서서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결혼 사기입니다. 그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문철의 과거 범죄 기록부터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이문철은 10년 전에도 부동산 사기로 수백억 원을 사취한 전과자입니다. 출소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어요. 윤 변호사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결정적 증거인 통화 녹음이 재생됐어요. 미자야,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혼만 성사되면 우리는 이 돈 가지고 제주도로 도망갈 거야. 이문철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어요.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이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이문철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걱정 마. 그 늙은이가 뭘 알겠어. 이문철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사용하려던 10억 원은 가짜 담보를 이용한 대출금입니다. 은행 서류를 들어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는 허위 자금이었어요. 피고인 박미자 역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윤 변호사는 미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남편을 속이기 위해 병원 진단서를 위조했고 이혼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때 이문철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이문철은 박미자 씨와 진정한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검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렇다면 왜 다른 여성들과도 동시에 접촉했던 겁니까? 검사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이문철은 같은 시기에 3명의 중년 여성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정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어요. 이문철의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고 이문철 본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이문철이 중얼거렸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증인 신문 시간이 되자 정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박미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45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한 부부입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어요. 피고인의 변화를 언제부터 느끼셨습니까?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외출을 꺼리며 몸이 아프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호는 담담하게 답변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시장에서 피고인들이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웃는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미자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박미자와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겠지만 배신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혹시 부부 갈등이나 불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변호사가 계속 몰아붙였어요. 정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부부든 크고 작은 갈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기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이어서 미자가 증인석에 섰어요. 그는 울면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옛 추억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검사의 추궁에 점점 진실이 드러났어요. 피고인은 언제부터 사기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한 달 전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문철이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철이 증인석에 섰어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박미자 씨와 진정한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가짜 서류를 준비했던 겁니까? 그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문철의 변명은 계속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몇 시간에 걸친 심리가 끝나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문철에게는 사기죄, 공문서 위조죄, 상습범 가중처벌을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박미자에게는 사기 공모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미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모든 재산은 원고 이정호의 소유로 확정하며 피고인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판결이 끝나자 정호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윤 변호사가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정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승소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정호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오히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날 오후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사장님, 돌아보니 철물점 시절부터 알고 지낸 김순자였어요. 순자는 정호보다 5살 어린 친구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정호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문 다 들었어요.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이미 동네 전체에 알려진 상태였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정말 편해졌어요. 정호의 대답에 순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많이 힘드실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 씨는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텃밭 가꾸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그럭저럭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정 사장님, 혼자 지내시는 거 괜찮으세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게 의외로 재미있어요. 요리도 배우고 있고 혼자 먹는 것도 나름대로 좋더라고요. 정호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어요. 45년간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니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좋아하는 책도 마음껏 읽고 텔레비전도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저희 독서 모임에 나오시는 게 어때요? 월요일마다 도서관에서 모여요.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독서 모임이요? 정호는 흥미로워했어요. 네,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그것도 좋겠네요. 요즘 시간이 많아서 책 읽을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정호는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정호는 순자가 건넨 독서 모임 안내서를 읽어봤어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시립도서관 세미나실. 다음 주에 읽을 책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네요. 다음 주 월요일 정호는 처음으로 독서 모임에 참석했어요. 도서관 세미나실에는 10여 명의 중년 남녀가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모임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호입니다. 철물점을 운영하다가 은퇴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날 읽은 책은 중년의 삶에 대한 에세이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회장이 질문을 던지자 여러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 시절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려고 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림도 배우고 요리도 새로 배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호도 용기를 내어 발언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큰 변화를 겪었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모임이 끝나고 몇 명이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순자도 함께였습니다. 정 사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니까 기분이 좋네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다른 멤버가 물었어요. 네, 계속 참석하겠어요. 정우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정우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등산 모임에도 가입했고 주말에는 사진 촬영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어느 가을날 정우는 순자와 함께 근처 산에 단풍 구경을 갔어요. 정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순자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덕분이에요. 순자 씨가 독서 모임에 끌어주지 않았다면 계속 집에만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단풍이 물든 산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이런 여유를 느낀 게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정우가 감탄했어요. 정 사장님,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끔은 그렇죠. 하지만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커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우는 정말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신문을 읽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저녁에는 요리를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생각이세요? 순자가 물었어요. 네, 당분간은 혼자 지내면서 제 인생을 즐기려고 해요. 70이 넘었지만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해가 지면서 두 사람은 하산을 시작했어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순자가 웃으며 물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석양이 전원주택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국화향이 스쳤어요. 정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사는 거구나. 정우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45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